네, 그럼 모든 내빈분들이 도착하셨으므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출생 극복과 아동 친화 사회 구현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양육 허브 구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류현입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오늘 시간 내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대책으로서 더 나은 아동 친화 통합 공공임대 양육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오주원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정 의원님께서는 공동 주최를 맡아주셨는데요. 불가피한 일정으로 추후 참석할 예정이므로 오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격려 말씀을 위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도 조금 늦으셔서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주배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실 내빈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병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혁진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연세대 이상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성균관대학교 이중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인하대 박지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공간연구원의 염철호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이우진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내빈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를 맡아주시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오주원 이사님의 개회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 오주헌입니다. 첫눈 오는 날 우리 의미 있는 여의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고 영광입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김희정 의원님과 또 같이 함께 해 주신 우리 김은혜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토통부의 김광림 과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유니세프의 우리 조미진 사무총장님 이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H는 인구 절벽의 위기와 저출생에 극복하고자 통합공공임대단지를 지역사회 양육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체감도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아동 전문 기관인 유니세프하고 손잡고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여 국민이 감동하는 양육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공공임대가 지역사회에서 육아, 학습, 놀이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LH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LH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300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한 주택도시 전문기관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양쪽 공급이라는 데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책 브랜드인 뉴홈의 청년, 신혼부부 공급 특화와 일자리, 고령자 등 수요 맞춤형 주택,
주거 서비스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국가적 위기인 인구 문제에 대응하여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공공임대 양육 커브 구축과 확산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유니세프의 아동 권리 형성의 전문성과 의원님의 저출생 대응 의정 활동의 힘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국토부 관계자, 발제자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유니세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님의 격려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거 책자 한 번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세대 또 이 세상을 사는 기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부모님들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전투하는 심정으로 나오시죠. 그게 예전에는 외롭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와 함께 관계가 있는 한 두 세대, 세 세대가 함께 도와주셨고, 그런 외로움과 그런 힘든 고비 속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늘 의미 있는 첫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주원 이사님,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정병수 본부장님 오시고, 또 이혁진 팀장님, 이상한 교수님, 또 이중원 교수님, 또 박주영 교수님, 또 김광림 과장님, 박주배 처장님, 그리고 이유진 부연구위원장님, 김광림 과장님까지 합쳐서 무엇보다 제가 오늘 가장 눈여겨보는 건 조미진 처장님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니세프의 네트워킹에 제가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육아와 또 보육과 관련해서 서구에서는 한 세대가 아니라 한 마을, 한 공동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사례가 이 토론회로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키웠었습니다. 아파트로 구획이 되기 전에 한옥을 보면 옆집 아이도 또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도 모두 한 번씩 눈여겨보셨고, 한 번씩 같이 키웠고,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도 우리 가족처럼 키웠던 그때가 있었죠. 사실 이 모든 도심의 계획에서의 구획,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 마음을 허무는 건 저는 공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에 오전 이사님의 토지주택공사에서, LH에서, 공공주택에서 우리 아이들, 부모, 그리고 청소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허브를, 그 공간을 오늘 함께 작성해 주신다는데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의정 활동에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오늘 의미 있는 역사적인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격려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핸드폰 가져와야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을 지역구를 둔 조경태 의원인데요. 김희정 의원님께서는 어디 가시는 거? 방송 때문에 지금 생방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빨리 달려왔는데요. 평소 김희정 의원께서는 이런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 구축 포럼인데요. 저희 지역에도 임대 아파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마 가장 많이 임대 아파트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를 이용해서 이런 아주 훌륭한 그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공감합니다. 이왕 오늘 여러분들께서 토론하시면서 LH 아파트, LH 공사가 중심이 돼야 되지만 각 도시별로 도시개발공사가 있거든요. 뭐 경기도 같으면 경기개발공사가 있고 서울도 서울 아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런 데서 또 만들어낸 임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LH가 중심이 된 지방에 있는 공사의 임대 아파트 역시도 이런 양육 허브의 어떤 구축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한다면은 훨씬 더 빠르고 넓고 또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들이 또 함께 여러분과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제가 또 우리 국민의힘 격차 해소 또 특위위원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러 위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가야 됩니다만은 우리 격차 해소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이런 주제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의원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내려오는 동안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 정병수 본부장님입니다. 주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주거 공간 원칙과 양육 커브입니다. 본부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발표는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병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사 해주시고 앞서 오수연 이사님께서도 시작하는 물꼬를 터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유니세프가 LH랑 뭘 하려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저희가 함께 했던 경험치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니세프는 전 세계의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급 구호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소득 국가에서는 그 고소득 국가의 환경들이 아동 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동 친화 도시이고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이것을 중앙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아동을 위해서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이름 하에 전 세계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10년 조금 넘어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시는 왼쪽에 있는 지도가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에 따른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붉게 나타난 곳이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도는 현재 아동 친화 도시를 인증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저희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지도와 끝에 있는 지도를 포개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치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약 100여 개 되는데요. 이 100여 개의 지자체가 이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지역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역 소멸과는 비교적 거리가 먼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동 인구 3,000명, 5,000명 이런 군 단위에서 아동 친화 도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이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23년에 낸 연구였는데요. 기초지자체 단위로 2009년에서 21년까지 정책 효과 분석을 했더니 출산 장려금, 즉 현금성 100만 원을 아이에게 지급한 것보다 동일한 100만 원을 아이 1인당 인프라에 증액했을 경우에 합계 출산율의 변화가 출산 장려금 지급이 0.03이었는데 아동 1인당 인프라 증액이 0.098, 약 3배 정도 높다라는 연구를 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금성 지원도 당연히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좀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 1인당 인프라 증액의 시작은 어디일까? 그 시작은 저희가 보기엔 일단 공간입니다. 아동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살기 좋고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인프라는 확산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그래서 메인테넌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시선을 둔 곳은 LH와 함께 통합 공공임대였습니다. 자, 공공임대, 임대주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지난 몇 년간 휴거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내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에 고통받았고 또 민간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오는 것을,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들도 우리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공간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고려하는 설계와 기능의 주거단지,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고 아동과 양육자가 편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주거 유형과 연령과 장애 등 아동이 차별 없이 지역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아동을 고려하는 선제적 주거 모델로 오히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저곳에 가면은 더 즐거운 경험할 수 있고 더 좋은 곳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어쩌면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저희는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에서 아동 친화 양육 허브라는 것은 아이들을 환영하는 공간이어야 될 것이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양육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베리어 프리로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컨셉을 저희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셉들은 비단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으로도 얘기되는 것입니다. 유니세프에서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아동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면서요, 4가지 원칙들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안정성. 무조건 안전만 한 게 아니라 위험의 요인을 최소화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 요새 놀이터가 너무 심심하다라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안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접근 가능한, 누구나 제한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디자인 유연성,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변화 가능한 공간으로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상호작용, 또래 및 다양한 이웃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 이런 4가지 원칙을 유니세프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아동 참여라고 저희가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아동과의 접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고 아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동 참여라고 해서 늘 아이들한테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지자체에 저희가 목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절차를 좀 밟아봤고요. 그래서 아동에게 설문조사 오프라인 워크숍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곳, 그래서 신나게 함께 뛰어놀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외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 근처에 양육자를 위한 곳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도 필요하다. 장애, 연령, 성별 등을 다 고려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사실 의견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보편성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뒤이어서 LH의 이혁진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남양주 왕숙의 한 단지를 시범적으로 좀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LH에서 저희도 좀 놀란 경험이었지만 이 설계하시는 분들, 도시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아이들과의 좀 접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도면을 봤을 때 노인정 앞에 놀이터가 배치된다던가 그러면은 시끄럽다고 애들 쫓겨날 텐데 이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공간을 설계했을 때도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아이들은 주출입구의 위치부터 공간을 나누는 것도 성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과 양육자나 이런 돌봄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양육자들이 우리를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양육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던가
그리고 놀이 기구와 관련하여서도 이제 트램폴린, 이렇게 방방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 그거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데 LH의 한 그 직원분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필요하냐고. 아,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왼편에 있던 지도가 이제 그 도면이 오른편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접점을 늘려갈수록 아이들이 좀 더 즐겁다고 느낄 수 있고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지자체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몇 가지의 좀 포인트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이런 지역 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지자체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LH와 함께 저희가 남양주시와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지자체에서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물리적 공간에 대한 구분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의지와 예산 확보,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전용 시설이나 좋은 시설 생기면은 지역 민원의 제일 큰 걱정이 주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잘 지역사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걸 좀 같이 염두한다면은 지역 내에 생기는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아동 친화적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돌봄과 놀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허브로서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작은 좀 기대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선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이어서 좀 이 공간들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뒤이어 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임키핑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를 모시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계획팀 이혁진 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 구축 방안입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혁진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의 정병수 본부장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스킵하면서 주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 구축 방안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컨텐츠는 배경부터 필요성,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 그다음에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또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위 사장님도 저희가 이제 의식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에 해당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사실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해왔고요. 저희가 신혼희망타운에는 이제 보육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시설들이 좀 들어갔었고 또 이제 의정부 고산지구의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 아이돌봄 관련된 여러 시설물들을 직접 해서 하는 클러스터라고 하는 사업도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 조성의 원칙들에 보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전체적인 스케일 상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과연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통합공공임대의 어떤 지역사회 양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주지 책임적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그런 모델을 발견하면 좋겠다. 그런 인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공임대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 영구임대다, 국민임대다, 행복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좀 구분되어 있었던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지에 다 포함된 소셜 믹스 개념의 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도 보면은 이런 모든 분들이 제도 전반의 수요자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주택을 지향하는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양육 허브의 구축 전략을 보시면 저희가 LH 양육 허브가 이제 가운데 중심이 돼서 저희가 정부 부처나 지자체하고는 여러 가지 뭐 사업 승인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죠. 지역사회하고도 저희가 연계는 있지만 사실은 좀 강력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양육 허브에 관련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정도의 추진 과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 소통형 양육 허브로서 통합 공공 임대를 구현해 보겠다. 두 번째는 이제 LH 글로벌 아동 전문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세 번째는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라고 세 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아동과 부모가 만족하는 양육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 내용들이 양육을 위한 설계들이 돼야 된다.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커뮤니티 시설들 또 실질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시설물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도 내부 공간과 연계해서 양육하기 좋은 그래서 패밀리 프렌들리 존이라든지 뭐 아이들이 놀기 편한 내 마음대로 놀이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참여형 외부 공간도 같이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참여 설계 프로세스를 요번엔 도입을 저희가 최초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한 시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실질적인 뭐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추진해 본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나머지 우리 내부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계획 기준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나 또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토타입이나 운영 방식 등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같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다음 발제자인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아동 전문기관 협업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유니세프하고 협업을 해서 유니세프가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장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유니세프는 아동 전문 기관으로서 아동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산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과제로서는 이제 정책을 이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양육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제도적으로도 좀 받침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사실 이런 자리도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가 뭐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돼서 여러 가지 협의체들도 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 이거를 저희가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승인, 착공, 입주 단계 세 개를 구분해서 추진하는데 올해는 이제 입주 단계는 하지 못했고 올해는 승인 단계와 착공 단계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남양주 왕숙 A10 블록에 저희가 이제 양육 허브 1호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는 이제 남양주시에서 여성 아동과하고 주로 협업을 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고 또 남양주시에서도 이것이 지어진 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남양주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리 좋은 공간을 조성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에 남양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착공 단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준공이 돼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요거는 A3 블록이라서 왕숙 신도시의 북쪽에 있는 단지입니다. 전에 있던 A10 블록은 남쪽, 그다음에 북쪽, 그래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남북간에 이렇게 저희가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했고요. 요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종합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남양주시하고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저출생 극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양육 허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적 역할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를 계속 추진해 왔고요. 내년에는 이제 남양주시와 양육 허브 구축 관련된 MOU라든지 또 시범 운영 착수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차분히 준비해서 정책 제안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제는 연세대 이상윤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주제는 통합 공공임대 양육 거부 가이드라인입니다. 교수님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앞에서 기본적인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개요에 대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어떤 좋은 정책을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요하고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의뢰를 받았을 때 하고 싶은 프로젝트였는데 기간에 조금은 좀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에 이 유니세프하고 LH에서 이미 셋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이 처음에 그 케이스 스터디하고 이런 자료들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자료들이 많았고 그걸 한 달 동안 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전략들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발 전략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양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만든 건데 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마지막에 디자인 매뉴얼 부분은요. 사실은 이 짧은 기간에 완성된다기보다 이 1차, 내년에 2차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화 발전되는 그리고 수정될 부분은 수정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디자인 매뉴얼을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개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동 양육의 성장을 위한 주거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큰 그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인데 양육 커브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어린이의 관점에서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고 키우는 부모님도 중요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양육을 이야기할 때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니세프랑 일을 하면서 어린이가 한번 되어보자. 어린이 입장에서 뭐가 필요했을까라는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좀 방대해진 내용이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수십 개를 저희 연구실에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열심히 써줘야 되는데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가이드라인 중에서 좋은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모으는,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좋은 내용들을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부분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1년, 2년 동안 가이드라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료들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어떤 그 전략이랄까, 내용, 결과 그런 과정들을 좀 끌어오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한 과정은 저희가 연구실에서 논문의 프로세스와 준한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설문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니세프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런 부분은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개발 전략으로 넘어가면은 저희는 결국 이제 그 지역 사회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커뮤니티 시설이긴 하지만 이 울타리를 쳐놓고 주거 단지 뭐 A-10
BL 뭐 이런 단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허브의 역할로서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방향을 좀 많은 모색을 했고, 그러면서 국내와 국외의 그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국내는 상당히 울타리 쳐놓고 마이크로하게 보는 관점이 강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 지역이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연결 통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사실들을 알아내서 거기에서 저희가 공간의 요소라든지 시설의 요소들을 도출해내고, 그러한 방향에서 유니세프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케이스들은 LH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주셨어요. 그 사례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들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정리된 내용들이 결국 이 그 보여드린 뭐 1차, 2차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과 사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생략할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넣긴 했고요. 네. 1차 국내 가이드라인 사례 연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가이드라인에서의 주안점, 그 다음에 디자인 특성들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지, 그 공간 추출하기 전에 키워드들을 도출해서 그게 공간화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 외부 공간으로 나뉠 텐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그 두 개의 어떤 매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접점 공간, 연결 공간들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크게 건축물, 길,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이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로 저희가 매뉴얼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있긴 했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그 중심점이 돼준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거는 그 많은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키워드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조사를 했는데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인 근거가 공간상에서 뭐냐를 좀 알기 위한 방법의 그 스터디였고요. 지금 초기에는 이런 그 단지 안에서 어떻게 이 양육 허브 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게 유형화가 된다면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분석들을 했는데 여기에서의 그 뭐 좀 어려운 점이었다면은 이 지역 거점이 되든 어느 그 사이트를 선점해 가지고 이 양육 허브라는 시설들이 들어가냐의 문제는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문제와 같이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향에서는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좀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설계자들, 운영자들, 관리자들 아니면 지자체 모든 단체들이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걸 다 하라는 것보다 내가 양육 허브 그 시설들을 원하는데 그러면 여기 뭘 넣어야 되지? 뭘 계획해야 되지? 뭘 생각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합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정도는 뭐 양육 허브라는 어떤 특이점들을 가이드라인에 녹아들게 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그냥 공공통합 임대주택에서 썼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커뮤니티, 국내 커뮤니티와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공기업, 그러니까 그 LH, SH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건축물 길 외부 공간으로 봤을 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 건축적인 개요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뭐 이게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그 매개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길에도 프로그램들을 부여하면서 결국은 이 건축과 외부 공간의 매개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해외 국내 그 프로젝트를 쭉 비교 분석을 해보니 결국 외부 공간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여가 시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양하게 그 다양한 연령층들을 다 위해서 계획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 사례는 그냥 좀 재밌어서 넣어봤어요. 나중에 그 가이드라인 안에도 들어갈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길이라는 부분이 결국 놀이공간이 되고 길이라는 걸 그냥 어느 공간에서 어느 공간으로 거쳐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래머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만드는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케이스들을 좀 생각하면서 길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좀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색채 부분은 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런 색채 디자인에 대한 이슈도 이 아동 친화 공간에 녹아들게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집어넣고요. 이 아동 친화 재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들과 사례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가이드라인에 넣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제 그 매년마다 늘어나는 좋은 친환경 재료라든지 시행해서 문제가 됐던 재료들은 좀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가 6가지 추진 전략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자분들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한 6가지로 추려본 내용을 토대로 10가지의 핵심 아이템 그러니까 그 양육 허브에서 우리가 흔하게 그냥 어린이 도서관 무슨 그 어린이 그 보육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이 내용들과 좀 그 세분화해서 가능한 어떤 핵심 아이템들을 뽑아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요, 디자인 매뉴얼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외부 공간 길이라고 하는 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그 단지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외부 공간이 있을 거고 그 어떤 그 건축물이 있을 거고 그 건축물과 외부 공간을 연결해 주는 길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봤고요.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면 이런 모습으로 일반적인 단지 구성이긴 하지만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남양주 왕숙 A10 BL 지역인데요. 저는 제가 여기 공모 코디네이션 담당을 해가지고 원래 그 아동 그리고 교육 친화 그 공간으로 이렇게 특화시켜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 양육 허브의 어떤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저희가 이걸 토대로 좀 많은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외부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육 커브라는 게 이 단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좀 그 인근에 있는 편의 시설로서 좀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몇 세대 몇 세대 저희가 뭐 300, 500, 1000, 1500, 1200, 1500 뭐 이런 식으로 그 세대 수에 맞춰 가지고 보다 보면 그 통합형이거나 이제 분산형이거나 이렇게 그 나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뭘로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게 그 어떤 코너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코너 부분의 어떤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대로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균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선형적이거나 분산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1500세대로 저희가 잡은 이유는 여기에서의 그 법적 기준들,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들,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기준들이 조금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4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그래서 권장 면적들은 저희가 많은 사례들을 분석하고 총합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권장되는 어떤 시설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면적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연계 과정에서는 기존에는 많이 분산되는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그리고 선형적으로 이게 도는 체계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분리돼 가지고 완전히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융합되고 연계되는 그런 과정들을 풀어내는 과정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뭐 내용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보시면 1번 건축물이고 그 A 뭐 B 있죠. 거기에 그 소문자 A, B, C, D가 있고 거기에 1, 2, 1, 1, 1,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책자는 1-A 대문자 A 다시 소문자 B 다시 소문자 E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의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변화, 진화, 수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서 5, 6, 7, 뭐 2, 3, 4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거나 F에서 뭐 그 다음 알파벳으로 쭉 늘어날 수 있거나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제한하고자 했고요. 이 부분은 좀 유니세프라고 적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협업을 했다라는 거를 좀 드러낼까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유니세프의 그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이런 부분들은 좀 아동 양육을 위해서 유니세프에서 특화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같이 그 토의를 통해 가지고 담아주신 내용이라서 이 유니세프라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길이라는 부분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A 그 소문자 A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이 부분은 설명 없이 넘어가도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외부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실질적으로 단지 안에 어떻게 500세대, 1000세대, 1500세대에 해당되는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유형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법적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안하고자 하는 법정 기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장 면적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지역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총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총 그 면적이 그 커뮤니티 시설 면적이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니세프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LH와 같이 좀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설 면적들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보여드린 연계 과정들은 어떻게 그 다이어그램화해서 도식화되면 좋을지 이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총 예상 면적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모델 제시를 하자면 그 500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타입으로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그런 좀 특이점들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것보다는 좀 티피컬한 타입을 통해 가지고 설계사든 어떻게 지자체든 이렇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계성들을 좀 유익 있게 볼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그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0세대고요. 1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을 제시를 하는데요. 1000세대가 좀 그 많이 사용되는 그 유형이다 보니까 1000세대 같은 경우는 리니어하게 이렇게 일자로 되거나 아니면 미음자로 돼서 가운데 중정형으로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이 가능한지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을 넣었고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그 가족 수요실 부분은 그 유니세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동 친화적 화장실, 이게 그 유니버설 디자인 이상으로 그 아동 친화적 화장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즈 스테이션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서큘레이트 해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차량 동선 체계를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그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패턴 디자인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동이 내려서 안전하게 이 그 코어 공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워크라고 하는 패턴을 제안하는 거를 도식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적용 사례는 그 남양주 왕숙 A3BL 지역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들을 활용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남양주 왕숙의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왕숙 A10BL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대한 양을 시간에 맞춰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세 분의 발제자님께서 깊이 있는 발표를 나눠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H와 유니세프가 협력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또 아동 친화 주거 공간 원칙들이 적용된 가이드라인까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자분은 총 4분이시고 토론자의 발표는 약 10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과 질의응답은 좌장을 맡아주실 성균관대 이중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이중호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토론 하는 순서가 네 분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박지원 교수님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염철호 부원장님, 그다음에 이유진 연구위원님, 그다음에 김광림 과장님 순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박지원 교수라고 합니다. 저도 평소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오면서 또 한편으로 또 되게 굉장히 또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자녀 2명을 20년간 국내 여러 도시에서 이제 오가면서 막 키우면서 느낀 점들도 있었고, 또 건축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도 막 찾아봤었는데 국외 거는 조금 있었지만 국내 거는 그 당시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엄마다 보니까 진짜 길에 가다 보면 아동 시설을 보면은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와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층 고밀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내에 2019년부터 어린이집을 꼭 지어야 되는 법이 생기면서 어린이집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들이 구현되고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인천에 있어서 인천의 신도시라든지 또 서울 지역에 또 대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이제 세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백그라운드를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으로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LH뿐만 아니라 유니세프가 직접 관여를 해주셔서 어린이 시점에서 보셨다는 부분이 너무나 이제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시도된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제 쭉 보면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서 이제 눈에 조금 들어왔던 아이디어들이 보이는데요. 긍정 양육이라는 단어도 너무나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저도 수많은 가이드라인을 봤지만 보통 이렇게 좀 딱딱하거나 좀 이렇게 지루하거나 이런데, 어떤 용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색상 이런 부분도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일단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변형 시스템 구축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계획에 막 제가 못 캐치한 걸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용이 더 디벨롭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단어도 굉장히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셜 믹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육하는 경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10가지 아까 핵심 아이템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핵심 아이템들이 하나하나 막 너무 이쁘고 너무 좋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또 자칫 이게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넣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제 설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이 왜 10개인지, 혹시 이 10개가 좀 약간 그룹화돼서 좀 설명이 된다든지, 뭔가 중간 단계 10개가 나오기 전에 이 중간 단계에 대한 어떤 좀 설명이 있어주면 이거를,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실 설계자분들이나 기획자분들한테 조금 더 잘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너무 양적으로 많아질까 봐요.
그래서 방금 10개 아이템이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뭔가 아이디어 팔레트 같이 이렇게 제안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가장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이제 모델 이렇게 평면 제시해 주신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평면으로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단면이나 인면적인 3차원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LH 단지에 이렇게 가보면 평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데 실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아마 공사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층 부분이 이제 민간 주택은 보통 좀 많이 높다든지 좀 뭐 재료도 좀 특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좀 옛날에 가보긴 했지만 층고가 이렇게 좀 낮다든지,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조금 그 특화 어린이나 뭐 노인 시설 이런 부분에서 특화될 만큼 이제 좀 이제 재료적인 부분이라든지 디테일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벨롭을 한다면 어떤 그 평면만 등장할 게 아니라 간단한 다이어그램이라도 단면이라든지 인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곁들여지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사실 이제 안전이나 아이들이 다 엄청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 같은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들을 쫙 놓고 분석을 해보면 걔도 이제 평면상으로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걸 3차원으로 올려서 봤을 때는 영구 음영지라든지 혹은 앞세대랑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너무 없는 곳에 위치했다든지 혹은 아까 그 노인정 옆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노인시설 옆에 그냥 같은 모양으로 연속돼서 있다든지, 그러니까 좀 왜 이곳에 이런 곳 어린이 시설 놓았지 이렇게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가보면 항상 블라인드가 쳐져 있거나 이렇게 두꺼운 필름지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배치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막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공간 크기를 어떻게 하고 그 차원 전에 그 전체 배치에서 어디에 배치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3차원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채광 특히,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조망 이런 부분도 조금 언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저는 어린이집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다른 시설들은 그냥 잠깐 부모님하고 왔다 가면 되는 건데 어린이집은 정말 긴 시간을 아이들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의사 전달을 못하는 아이들도 실제 지내게 되고 인생의 거의 첫 사회생활을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폐쇄적인 어린이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커튼도 이제 블라인드도 걷고 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바깥도 보고 우리도 안을 볼까 좀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약간 개별적인 외부 공간도 필요하고 뭐 그리고 울타리도 필요하고 프라이버시 부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런 세심한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게 전체 배치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단지에서는 어린이집만 떼서 외부 발주를 준다거나 해서 조금 더 질을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게 실현이 되려면 이미 이제 발표하시면서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정리를 해온 부분은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실컷 막 제가 아는 선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이랑 다시 한번 리뷰를 했을 때 완전 평면이 바뀌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그 의견을 교류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그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도 활용 대상이 누군지 이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 받을 땐 그런 부분이 좀 불명확했었는데요. 이거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게 할 건지 그냥 강제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체크리스트라고 하셨는데 정말 간단하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주셔도 여러 가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계속해서 지속돼서 발전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견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의 어머님으로서 또 이렇게 동시에 또 이렇게 꼼꼼한 학교 교수 또 건축가로서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염철호 부원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건축공간연구원의 염철호입니다. 2022년이죠, 본부장님. 저희가 같이 아동 친화 주거 공간 연구를 했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유니세프랑 같이 했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저희 보고서가 없어서 조금은 그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제목으로 들어간 건 아니어서 아마 검색하시는데 그 노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연구를 할 때는 연구 결과가 바로 국토부의 특화형 매입임대에 반영이 될 것을 기대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좀 상황상 반영이 안 됐었는데 연구 끝나기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아마 반영이 바로 되지 않았을까 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오늘은 그때 연구했던 내용 그리고 고민했던 내용하고 세 분의 발제 내용 바탕으로 제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강조되었으면 하는 부분 또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 제목에도 적었습니다만 육아 친화를 넘어 아동 친화로라고 적었는데요. 뭐 2년 전에 고민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유니세프랑 함께 하는 이라고 하면 과거에 지금 아니면 한참 짓고 있는 신혼희망 타운처럼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육아 친화나 육아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육아 지원하고 아동 친화라는 것이 주택에 있어서 구현이 되면 어떻게 다른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고 유니세프하고도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거는 육아 친화 주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부모가 편안하고 안심하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 공간을 우리가 육아 친화, 육아 지원 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비해서 아동 친화 주거라고 하면 부모 입장이 아니고 아동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동이 이 주거에서 주택 단지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는 물론 중요할 것 같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것이 아동 친화 주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아 친화 주거를 이야기하면 주로 안심, 안전, 편리, 건강, 돌봄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겠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유니세프가 주장하는 비차별 또는 발달, 참여, 안전, 창의, 소통과 같은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야만 육아 친화를 넘어서 아동 친화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육아 친화 주거하고 아동 친화 주거가 뭐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완전 다른 건 아닌데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뭐 오늘 토론의 논의사항으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첫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동의 참여 부분입니다. 아까 발제 내용에서도 정병수 본부장님 말씀에서도 이제 아동 친화 주거 공간의 핵심 사항이 아동 참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아이들이 같이 워크숍을 했던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LH 발제에서도 그리고 이상윤 교수님 발제에서도 아동 자문단과 같은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을 보면 이 아동이 참여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남양주 왕숙도 지난주에 이제 그 중건이 심의를 마쳤으니까 아마 곧 그 사업 승인이 날 텐데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들이 설계 공모가 나가고 설계를 한 다음에 국토부 심의를 거쳐서 착공이 되면 이제 지어지죠. 그리고 아마 지어지기 전에 입주자 모집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설계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하거나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입주자가 정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들의 의견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양육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동의 참여를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아동의 의견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반영할 것인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30% 정도 사전 입주자 모집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을 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이제 준공 승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시설을 완전히 다 결정해서 끝내지 않고 입주한 다음에 일부 내용을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은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입주를 한 다음에 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보면서 새로운 수요들과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에 어떻게 아동들이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다시 공간 개선이나 공간을 새로 추가하는 것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니터링, 반영 체계가 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마을 놀이터로서의 단지라고 적었는데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소통하고 사회를 배우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동 친화 주거 또는 양육 허브에서 이 놀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상윤 교수님 가이드라인에서 그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부대 복리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의 기준이 있고 대부분의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이것들을 훨씬 더 상회하는 면적으로 공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 허브에서는 특히 이 놀이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단순히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을 2개소 만드는 것을 3개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부 또는 단지 외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접근했습니다. 통학로까지 좀 이 단지 전체가 놀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아주 일반적이거나 정형화된 놀이 시설을 한 3군데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크고 작은 놀이 공간들 그리고 그 공간들을 연계하는 길이나 나무를 심은 곳이나 타 아이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단지 전체가 마을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세 번째로 했고요. 마지막은 지자체와 함께하기입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양육허브에서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발제에서도 남양주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참여가 중요하고 특히 지역 편의시설을 운영을 유치하거나 재원 확보 등을 위해서 지자체 협업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항상 그 연구원에서 공공성을 다루고 공공주택 또는 공공건축을 다루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뭐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우리가 양육 허브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소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왜 함께하느냐? 지역 편의시설을 LH 비용으로 짓는데 지자체가 가능하면 일부 국비라도 따고 운영비도 좀 보태서 LH 부담도 좀 덜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자체가 함께한다는 것은 그동안 뭐 LH 공간이니까 알아서 하시고라고 지자체가 약간 외면하고 있었던 공간에 지자체가 들어와서 비로소 지역의 공공적인 시설로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자체 참여라는 것은 운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게 단순히 단지 내 주민이나 LH에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의 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에 그 생활레소시 복합화 사업을 할 때도 LH 공공임대주택하고 각종 생활레소시를 같이 지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정책이 끝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은 문체부 그리고 돌봄센터나 육아지원센터, 청소년 지원센터는 아동센터는 여가부 또 육아지원센터가 복지부인가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하나의 시설에 넣었을 때 물론 운영비나 그 공사비 지원을 일부는 부처의 승인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유니세프하고 LH 국토부만으로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확인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뭐 생활레소시 복합화 사업의 재탕은 아니지만 좀 더 양육 허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나 여가부 같은 관련 부처들도 좀 함께해서 기왕에 모델 사업을 만드는 거라고 하면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실행하는 지자체의 협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 본부장님께는 지금 남양주 10블록 또 3블록인가요? 같은 경우에 빠르면은 이제 연말에 승인되고 바로 착공 들어가고 2027년 정도면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착공식 세리머니는 같이 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준공까지 또는 준공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유니세프의 역할로서 갖고 계신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이혁진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발제 내용에도 지자체 역할이 강조가 되고 남양주랑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성 이후에 그러면 여러 시설들 중에 예를 들면 위탁 운영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역 편의 시설에 지자체가 역할을 하고 또 권한을 부여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염철호 부원장님 확실히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한번 또 해보신 적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유니세프 입장에서 그 아동 친화적인 그 관점이 상당히 신선했거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입주 모니터링 문제, 그다음에 놀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협력 및 정부 부처 간의 상호 코디네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두 분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나머지 두 분 얘기를 듣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부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온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상윤 교수님께서 제 보고서 내용을 써주셨어요. 아까 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보여주셨던 자료가 제가 한국의 그리스하임 독일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보여줬던 사례인데 활용해 주셨어요, 제 거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좀 그래서 우선 자랑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개드렸던 그 보고서에서 길의 중요성을 이제 느껴주셨다 해서 저도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도시랑 지역개발계획 공부했는데 이제 아동 친화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의무는 이제 인구 감소에 대비를 해서 저출산 뭐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정병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인구 소멸이 되지 않는 지역이 아동 친화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친화와 관련된 사업을 공간계획 분야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LH에서 하는 이 사업을 유니세프랑 하는 사업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본보기고 완벽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첫술부터 베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사회를 봐도 공공기관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역시 속도나 이런 면에서는 엄청 앞서간다. 진짜 그거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네. 역시 스피드는 대한민국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이제 특징을 찾았는데 아까 이제 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동에 관련된 그리고 참여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유니세프랑 하는 이 아동 친화 도시에서 되게 중요한데 아동들을 참여시키셨어요. 저는 사실 그 아동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모았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참여를 해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그걸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진짜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걸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이 혹시 반영이 되었었나도 궁금했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근데 아동 참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 두 번째는 그것도 LH랑 같이 건축 공간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했다는 것도 이제 대단하다 생각했고 두 번째에서 또 특징이 뭐였냐면 아까 이상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실외 그러니까 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길이랑 실외라는 공간을 함께 연결했다는 사실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길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길 어디에서 놀지 어떻게 놀지를 많이 보거든요.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도시나 지역을 저는 이제 아동 친화의 개념으로 보니까요. 그러면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놀이터 옆에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숲 나무 심어진 데서 애들이 벌레를 잡거나 메뚜기 그런 귀뚜라미를 잡으러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새로운 공간들이 얼마나 중간중간에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나 이런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건 사실 아이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여기 가서 놀아라 한다고 거기서 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그런 걸 활용한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실내외를 연결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진짜 아동 친화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학제간 융합이라고 저는 적었지만 우선 건축이라는 공간계획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LH니까요. 그다음에 유니세프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건축이나 공간 그리고 저처럼 도시나 지역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아동을 참여시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아동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보면서 느낀 건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건 아이들의 마음이지만 알고 나면 제일 쉬운 게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라고 저는 봐서 이 사업의 시작만으로도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서 저는 또 공간계획이랑 건축 부분이나 이렇게 공대생이잖아요. 공대를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쪽 분야로도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제 혹시나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곳은 아까 연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의 문제였어요. 이게 저희가 아까 정본부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휴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S라는 말도 쓰고 그런다는 기사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임대 공공주택에 대한 아니면 사회 경제적 능력에 대한 그런 평가를 우리나라는 많이 한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모님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의 기회 뿐만 아니라 놀 기회나 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그거에 따라 아주 많이 달라진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육 허브를 LH에서 만들고 지자체랑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이런 사회적 편견을 깨려면 그리고 그곳에 사는 부모님과 아이들도 이곳에 사는 것에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려면 어디에서 봐도 그 주위 지역 어디에서 봐도 오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상민 교수님께서 그 설계하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공간에서도 사람들이 초대되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우선 지자체랑 아까 말씀하신 협업도 필요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하고 10년 전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도 진짜 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이 꼭 하나의 네모난 공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안에 있다면 여기선 공부하고 여기선 놀 수 있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네모난 그 실내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이용하지만 그 후에는 비어진 공간이 놀이터들처럼 빈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니세프에서 정의한 유엔에서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서 유니세프랑 함께 정의하고 있는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양육허브란 단어가 나오지만 살고 있는 공간은 이 아이들이 커서도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이 돼도 성장의 시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외국에서도 아동 친화 도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가 사실 제일 우리가 어떻게 다뤄주기 편한 공간들이 있어요. 놀이터, 유치원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보다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하거나 얘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갈 공간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근데 이 공간이 자기가 살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공간 내에 있다면 저는 그게 아주 좋을 거라 생각됐어요. 물론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걸 상담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친구들은 생각보다 벤치나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라도 자기네가 모일 수 있고 거울이 있어서 춤을 추거나 요즘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을 이해하면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건의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냐면 저는 제 생각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더라, 여가 시간이 없더라.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 외의 시간에 놀 때가 꽤 많아요. 뭐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어느 순간에는 놀거든요. 학원의 중간에 빈 순간이든. 근데 그때 놀 때 아이들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내부 공간일 때 아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보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공간처럼 자기네들이 좀 안전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 공간을 찾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좀 큰 아이들이 이곳을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큰 아이들이 오면 작은 아이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고 또 작은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이 계시면 큰 아이들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걸 제가 봤어요. 그 연구 보고서에서. 그래서 그 관리인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진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유니세프도 지자체도 함께 하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개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동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을처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아니면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이 허브 안에서 구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찾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시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도 중요하고 유니세프와 또 공간을 함께하는 건축가들이 만나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유진 부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 들으면서 점점 저도 오늘 토론이 점점 구조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육 커브를 해야 될 때 어디언스가 누구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동이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에 또 관점을 둬야 되겠냐 했을 때 또 이상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커넥티비티에서의 그 길의 중요성 이런 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how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interdisciplinarity랑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미진 사무총장님하고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지자체들의 그 메인테넌스 문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토론자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광림 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입니다. 먼저 저만 이렇게 토론 발제문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자꾸 약속이 돼서 제 소신을 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일단은 양육 허브로서 통합공공임대를 선택하신 선택은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의 이미지가 그동안 이제 좀 굉장히 어두웠다면 이제 탄생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임대주택 담당자로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분양주택과 다르게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과 거주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조식 서비스를 하는 뭐 아파트가 생겼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막 서비스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다른 분께서 언급하시면 지속성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이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임대주택은 항상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제가 기차 일을 철도 일을 할 때도 철도가 놓여져야 사람이 온다. 사람이 있어야 철도를 놓지. 이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 임대주택은 만약에 양육자에 대한 어떤 특별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 공급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타당성을 찾아가기에 분양보다 임대가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중에서 이제 민간 주택에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좀 그렇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신생아 최고성 공급 같은 그런 어떤 출산 장려 대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 들리는 얘기가 이제 뭐 학령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은 그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있는 양육 허브를 그냥 일반적인 통합공공 임대에서 그대로 구현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어린이집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근처에 있는 학교도 초품화였다가 학교를 폐교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에 반해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요. 우리 동네 학교 예정 부지가 있는데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근데 주변에 애 키우는 부모가 없으니 애 키우는 부모가 들어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좀 짓자. 그럼 지역마다 다 달라요. 뭐 누군 뭐 어쩌고 소득자산 기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요번에 좀 도입을 한 게 지역 제한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제 지역 제한형 공모 사업을 저희가 돌리고 있고요. 어떤 노인이 됐든 어떤 출산가가 됐든 양육가가 됐든 간에 어떤 그 지자체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뭐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만 그 자제를 가진 아이들 세대만 입주가 가능하고 그런 학령 인구가 없으면 좀 빠지시라. 다른 양육자한테 양보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지역 제한형을 만들 때 만약에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다면 이 지역 허브 양육 허브에 있는 각종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LH는 큰일 났다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보면서 그동안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막 돌봤다면 이건 약간 애들을 인정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너희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겠다. 근데 제가 저기 세종에 사는데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헬스장 앞에 어른들이 주로 가는 카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마을 주민 한 분이 커피를 내려주시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코로나 계기로 거기가 문을 닫았습니다. 커피 기계로 다 없애고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데였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상하게 거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냥 봤더니 애들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테이블이랑 의자만 있습니다. 음악도 안 틀어져 있고. 근데 사방이 다 트여 있는 통창 구조에다가 바로 길 건너에는 헬스장 트레이너가 몸이 이래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나쁜 짓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선량하고 건전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눈치 없는 어른이 하나 들어가면 애들이 싹 빠집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굉장한 투자도 좋지만 걔네들이 어디서 놀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면서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거기에 이제 자판기 놓고 초코우유 팔거든요. 그런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고 눈이 오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아파트에 그 학원차 승하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 좀 깊이 있어요. 깊지도 않은데 아무도 안 갑니다. 다 길가에 이렇게 벌벌 떨면서 서 있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그 혹시 문방구 가면 이렇게 뽀족뽀족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 아세요? 그거를 애들 가방에 달고 다니는 이유가 그 학원 찾기 되는 게 너무 심심해갖고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제대로 된 좀 따뜻한 음악 나오는, 당연히 부모는 없어야 되고요. 그런 공간이 좀 있고 경비실 앞에 딱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학원에서 왔다고 전화하면 애들 뛰쳐나가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큰 돈 들이지 않는 것부터 일단 기존 임대에 하고, 이렇게 획기적인 거는 지역 제한형으로 좀 펼쳐나가면 좀 현실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1층에 가정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애를 이제 받아갖고 이렇게 돌봐주는 1층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조금 공간 구조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토목하는 사람으로서 그 구조를 다 바꿀 수는 없고, 가변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애들 수면실은 조금 또 따로 좀 해주고, 뭐 놀이 할 수 있는 데도 따로 해주고, 또 베란다도 바로 앞에 있는 잔디로 나갈 수 있게 좀 트는, 그 정도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돈이 드는 게 있으면 제가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인 과장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국토교통부에 계셔서 저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 같고 더 거시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작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각종 불필요한 규제는 좀 없애는 쪽으로 얘기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잠깐, 교수님, 그러시죠. 한 가지 저 좀 제안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 우리 제목이 통합 공공인데 양육 허브잖아요. 예, 저거를 통합 공공인데 아동 성장 허브 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이제 그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똑같은 에듀케이션도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중점을 두고 러닝 앤 디벨롭먼트 그러면 학습과 성장이라서 내가 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아동이 먼저 아동이 성장하고 아동이 참여하는 거니까 양육은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 그렇게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아니 제안이요. 네.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인사말과 다르게 이제 현실로 좀 다가와서 제가 이제 통합공공임대 양육 커브의 이제 가이드라인 이제 구축 영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니세프하게 대한 계기들이 과거 발표 자료에도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이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성공 사례나 운영 사례나 것들을 모니터링을 제대로 축적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틀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이 우리 김광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겁니다. 저희가 통합공공 통합공공임대에 사시는 거주 계층들을 이제 제가 몇 개 단지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고령자 비율이 너무 높고요. 그 청소년 그야말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보유한 세대 수는 거의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육 커브와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매칭시키냐 거에 활성화시킬 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은 아까 지역 제한도 말씀하셨지만 거주자, 입주자, 거주 그 기준들에 대한 그 특성화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좀 더 디벨롭이 되고 정책화되면 국토부와 협의 드리고
의원님을 통해서도 정책 제안이 필요한 사항들은 그렇게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신혼희망타운도 입주자 거주자에 대한 특성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 통합임대도 한번 해봤지만 통합임대는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신혼희망타운도 입주한 잔지들이 이제 불과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아든 청소년이든 많이 있어야 돼요. 단지에. 그래야 이게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그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 11개 단지의 어린이 시설 운영 실태를 한번 조사를 좀 최근에 제가 해봤더니 문을 닫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없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가이드라인은 이곳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다. 모든 거를 다 집대성시켜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라는 거고 그 단지를 활성화시켜서 그 거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거주를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 제도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시설 규모에서도 법상 기준을 좀 떠나서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진행하고 유니세프하고도 계속 그걸로 딱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정명수 본부장님 이제 답변을 하실 텐데 어디까지 같이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답을 주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모니터링이 되고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사무총장님 의견 이제 아동허브 그다음에 오주원 이사님의 그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 보자.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견 나누는 중에 또 김희정 국회의원님께서 또 참석을 해주셔서 잠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오늘 천둥과 함께 국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해 말씀은 제가 사실 격주로 그 방송을 동시에 2개가 있는데 이게 정기국회 기간이 되면서 비오던 격주에 방송이 갑자기 2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조경태 의원님하고 김은혜 의원님 다녀가셨다고 두 분이 저한테 자랑 전화 왔었습니다. 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유니세프 관련돼서 조민진 사무총장님 지난번에 국회 이 오픈식 할 때 뵀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LH에 좀 전에 말씀하신 오주원 이사님께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근데 참고로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사실 공공 이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매칭에서 나오는 거라 저희들이 풀어가야 될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외로 좋은 곳이 너무 많아서 국민적인 이미지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굉장히 좋은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왜 예전에는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기피 시설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들어오면 환영하는 분위기로까지 전환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우리 이 양육 허브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저 그냥 말씀드려요. 저 아직 초등학생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당황스럽죠. 예, 그런데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 아파트 투어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 놀이터에만 애를 몇 년간 데리고 놀기에는 애들의 창의력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파트를 끊임없이 그 놀이터 개선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는 거의 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변에 몇 개 아파트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반경이 이제 9단위로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다음 아파트 들어가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소요가 없고 문 닫혀 있는 게 현재 소요가 없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못 들어오게 뭐 담장 올리는 데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아파트 놀이터가 이제 진짜 다른 데서 유모차 끌고 와서 놀고 깨끗하게만 하고 가면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거를 통해서 다음 입주가 되기 때문에 전세 들어올 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문 닫는데도 현재 딱 그 공공 임대 소요만 보지 말고 차기 새로운 그 수요를 만드는데 분명히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선도적인 그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넣는데 이 육아 허브가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 말씀드립니다. 당장 어제 저희가 국토위에서 뭐를 통과시켰냐면 그 장애인 주차장처럼 그 노예 주차장, 노상 주차장, 뭐 모든 주차장 종류 상관없이 그 영유아 동반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그 자동차와 임산부 그 저기 자동차도 이 저 주차장 별도로 놓는 주차장 법을 어제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자체가 있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차량이랑 뭐냐면 면에 표시만 되어 있지 위치를 장애인 차량처럼 좋은 데를 주는데도 드물고 또 위치를 줘도 공간을 확장 주차장으로 하는 데가 드물어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이유가 뭐냐면 휠체어 내리는 공간을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유모차 내리는 데 대한 공간에 대한 관념은 없고 애 키우는 엄마들이 기저귀 가방을 얼마나 크게 그 이유식 가방이랑 들고 온갖 그 전투식량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거나 임산부들 배가 얼마나 불러서 요즘같이 큰 차 있는 좁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기 힘든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통과시키는 걸 넘어서서 이제 법외로는 장애인처럼 확장형이라 명시를 못했지만 이제 확장형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공공주택부터 그렇게 이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양육 허브에서 실천해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국토부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는 다른 사업을 끌어오는데도 유리한 지점에 갈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당장 제가 여가부 장관 하면서 했던 뭐 그런 사업 이런 거를 여기 이제 끌어오거나 그래서 자 명실상부한 양육 허브가 되는데 공공이라는 그런 장점을 활용하시고 친환경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시면 오늘 한번 이 포럼이 그냥 오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상시적인 포럼으로 향후 성공 사례까지 쭉 발표하는 포럼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계속 저 의장해 주신 이종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확실히 장관직과 또 의원직하고 또 아주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줘서 상당히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그 염초로 부원장님께서 했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약간 좀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좀 운이 좀 좋았다고 할까요? 어쩌면은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저희가 선정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 쪽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좀 저희도 설득도 시키고 그분도 좀 넘어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위탁 운영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운영할 거를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런 것들을 의회에 어느 정도 소통한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까지 저희가 목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굉장히 운이 어떻게 보면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뭐 김광인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할 때와 또는 또 사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가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하는 것보단 저희 총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확실한 그 방향성일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 그냥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공간을 지역의 공간으로 광장에 말씀 좀 인식해야 되는데 LH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아동 친화 도시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지역구가 아동 친화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런 부분들 진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사실 애정이나 방향성에 대한 건 사실 저보다 저희 총장님이 또 이렇게 각별한 그게 있으시기 때문에 좀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또 많은 걸 배웠고요. 이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보통 뭐 사기업에서는 이해관계자 다 마찬가지지만 이해관계자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주관하시는 우리 저 LH가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공간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특별하지 않으면은 이게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돼야 되는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보면은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오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용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어떤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양육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지만 아까 우리 김은혜 의원님이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마을에서 다 같이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하는 약간 이제 이 여러 가지 컨셉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그 공간의 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아동 친화적인 또는 이렇게 아동이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이런 성장하는 환경이라는 데 대한 매뉴얼은 뭐 너무 기본이라서 저거는 우리가 이제 뭐 바이블처럼 딱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할 때 과연 진짜 이 공간에 담아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그런 그림에 연관된 여러 그런 그 부처들을 그들의 그런 니즈를 어떻게 딱 이렇게 캡처를 해서 실제 가장 차별적이고 굉장히 스페셜하고 독특하고 한 그런 공간을 우리가 구현해내느냐. 그래서 이게 공공통합 공공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놀이터도 가야 되고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이런 허브를 하나 이렇게 지어놨더니 뭐 그 안에 자이 아파트에 애들도 놀러 오고 저쪽에 뭐 레미안 애들도 놀러 오고 하는 그런 굉장한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좀 뭐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드는데 이게 뭐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포럼은 굉장히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유니세프는 진짜 저희가 선진국의 국가위원회로서 저희 구호는 하지는 않지만 실제 대한민국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끔 만드는 가장 그 근본적이고 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련된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관련해서. 그래서 요번 요 프로젝트도 저희의 역할이 있는 한 저희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만들면서 이게 잘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첫눈이 오는 날 이렇게 국회에서 너무나 귀한 발표와 또 토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